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연말을 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연말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술자리도 많고 약속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드네요. 힘드신 거 맞아요. 네. 열심히 또 즐기고는 있는데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 또 해를 예. 넘기기 전에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또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평소에 안 만나다가도 네. 연말 되면 한번 우리가 봐야지 하던 그 밀어놓은 약속들을 약간 처리하는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송년회도 하시고 신년회도 예.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야죠. 네. 보통 이 변호사님 이 같이 동석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부부 아니야. 모임 이런데. 아유, 굳이 근데 뭐 각자 챙겨야 될 경기를 사람들이 또 있고요. 아니 뭐 집- 그렇게까지 경기를 일으키세요. 집에서 같이 또 보는데 또 밖에서 또 굳이 이렇게 같이 각자 일터에도 같이 보시고 각자 역할이 하니까. 있으니까. 누군가는 가정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예. 아 좋습니다. 자 오늘 화제의 판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첫 판결 내용 안 다뤄볼 수 없겠습니다. 노상원 씨에게 이제 첫 판결 나왔는데 징역 2년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뭐 노상원 씨는 그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와 이제 진급을 시켜주겠다며 이제 금품을 받은 혐의, 이 이제 두 가지 큰 혐의로 이제 모두 유죄가 인정돼서요. 네.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네,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인물인데 12.3 비상계엄을 사실상 설계를 했다. 네, 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이게 좀 전반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노상원 씨는 2018년에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전직 군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 정보사령관의 지위에 있었는데 전역 후에는 이제 무속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래요. 이게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랑 굉장히 오랜 시간 네, 좀 맞아요. 연을 맺어왔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에 깊숙하게 관여를 했다 이런 의혹을 좀 받고 있는 인물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인데 노 씨-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 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그 수첩에 굉장히 비상계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적혀 있어서 예. 민간인인데 이 사람 전직 군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요. 민간인 신분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12.3 비상계엄을 설계한 인물이다라는 게 좀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예. 국민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판결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좀 보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군 전직 이제 그 정보 사령관이었으니까 어떤 군 인사 관계자들과의 어떤 자기 친분을 내세워서 예. 내가 진급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금품을 받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 이게 크게 두 가지 알선수재. 혐의로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내란과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혐의로 이제 선고를 받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노전 사령관은 지금 중앙지법에서 내란 중요 임무 맞아요. 종사였던 혐의로도 지금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맞아요.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자세히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네네. 하고 일단 이번에 첫 판결이 나온 이번 판결은 두 가지 범죄에 대한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말씀하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그렇습니다. 혐의입니다. 자, 이게 하나하나 어떤 혐의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어떻게 위반했다는 겁니까? 일단 이 노상원 씨가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서 예.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인적 사항은 비밀에 붙여져 있는 개인 정보잖아요. 근데 그걸 불법적으로 넘겨받은 그 네. 혐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제2수사단 요 말이 많습니다. 네. 이 수사단의 임무는 뭐였을까요? 뭐 윤 전 대통령이 꾸준히 이제 제기하고 있는 그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이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산하의 그 이제 합동수사본부의 제2 수사단을 이제 구성할 목적으로 예. 이제 정보사령부에 있는 이런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이제 확보하려고 한 것이죠. 예, 이게 뭐 공식 수사 기구는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꾸리려고 한 거죠. 전담 어떤 이런 수사 조직을. 그러니까 비공식 이런 수사 조직을 꾸리려고 네. 시도를 했다. 그리고 이게 뭐 계엄 선포까지 좀 기여를 하기도 했다라고 좀 특검은 그렇습니다. 보고 네. 있는데 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받았다라는 건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걸까요? 전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 씨로부터 이런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라고 예.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됐죠. 어쨌든 이게 군 내부의 정보가 그렇습니다. 외부 민간인에게 네. 맞아요. 빠져나갔다라는 것이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비슷한 그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노상원 씨는 당시 이제 대량 탈북을 대비하려고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뭐 노상원 씨는 자기가 이렇게 개인 이제 그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받은 것은 이런 뭐 제2 수사단을 구성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특검이 얘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네. 뭐 대량 탈북을 뭐 이제 대비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노 씨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 선발의 목적은 대량 탈북 사태 대비가 아닌 계엄 사건을 대비한 수사단 구성이라는 점이 인정이 네. 된다라고 예. 이제 재판부는 이제 노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된 것이고 또 적용된 혐의 하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노 씨가 전직 군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군 인사 관련자들과 친분이 있다라는 점을 막 과시하고 내세웠나 봐요. 그러면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 정보사 김봉규 대령에게 예. 대령이니까 다음 진급이 준장이잖아요. 원스타 진급을 그리고 9.3의 전 육군 이기갑 여단장에게 준장에게 투스타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해서 예. 김 대령으로부터는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600만 원 그리고 구준장으로부터는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예. 이게 청탁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청탁 자체는 실패로 음. 예, 청탁 알선 자체는 실패로 그래서 그게 양형에 좀 반영이 된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금품이 오간 것은 그건 맞아요. 맞죠. 사실이고요. 네, 인정됐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하다라는 판단까지 함께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노상원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알선수재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재판이긴 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혐의하고도 지금 관련이 돼 있고 그럼요. 이 결과적으로는 이 내란까지 이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판결 이유 속에 내란이 위헌인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 계엄 선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도 하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실제 계엄이 선포되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에 하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실제로 야기되었다라고 이제 판결 이유에서 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이 범행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규정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이 계엄에 대해서 예.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계엄 자체가 실체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니까 그게 이제 위헌이고 위법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노 씨의 이런 행위는 이러한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의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이제 또 양형의 하나의 요소로 이제 설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노 전 사령관은 징역 2년 실형에 또 추징 2,490만 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특검 구형보다는 좀 낮은 거였다고요? 구형은 3년 정도였고 이제 추징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네. 이제 낮은 형량이 나온 이유는 일단은 그 노 씨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 이제 그 요원
직원의 명단이나 이런 정보들이 군 예. 외부로는 유출된 사정은 좀 인정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청탁 알선 같은 경우에는 실패에 그쳤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별도로 지금 내란 사건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사건이 병합됐으면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참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제 특검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라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하시는 경우가 분들이 계신데 뭐냐면 딱 들어봐도 노상원 이 사람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2년밖에 선고가 안 됐지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이 재판은 지금 내란 혐의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이 나온 거고 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별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동시에 여러 재판이 지금 진행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 내란 관련된 거는 일단 빠진 네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아까 알선 수재 그렇습니다. 혐의 요 두 가지로만 판결이 나온 것이 일단 네. 2년 네. 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추가적으로 내란 관련 재판에도 결과가 막 형량이 나오면 이게 합쳐지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그렇죠. 되는 그 거예요? 별개로 이제 형을 선고받는 거니까 네. 별개로 이제 각각 집행이 되는데 네. 그럼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합쳐서 받았을 때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피고인에게.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도 형량이 네. 약간 낮게 나온 게 내란 별도로 공소 제기된 내란 사건이 병합되지 못한 채 진행된 바 사건이 병합돼서 진행됐을 때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서 판결을 한 거라고 이번에도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날 것을 좀 그렇죠. 고려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지금 첫 판결인 것인데 앞으로의 내란 재판 선고에 영향을 아무래도 미치게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뭐 직접적으로 이제 그 내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쟁점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그 비상계엄 자체를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2부에서 이제 내란 관련 내란 특검팀의 수사 종료 상황 좀 짚어볼 텐데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나전 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동기와 또 준비 과정 등에 대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통한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 권력 독점 유지,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단 조은석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좀 발표를 딱 못 박은 것 같아요. 예, 이번 발표 보니까. 단정적으로 못 예. 박으면서 발표를 했고요. 180일 동안 수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니까 뭔가 이제 결론을 딱 지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뭐라고 했냐면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의 목적을 가지고 군 사령관들을 주도적으로 포섭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40여 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당시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하면서 또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12.3 비상계엄을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국회 줄탄핵, 또 민주당의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특검팀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특검은 이 계엄의 동기에 대해서 네.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제거해서 예. 궁극적으로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예.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김건희 씨 개입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과연 이 계엄에 개입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선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않았다. 네,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계엄의 동기와 목적, 계엄이 실행되게 된 그런 배경에 예.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계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크게 뭐
싸웠다라는 진술을 그런 확보했다. 얘기까지도 예. 밝혔죠. 그렇습니다. 뭐 내가 다 계엄- 계획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근데 뭐 다각도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계엄 선포 당일에 뭐 보좌관이나 뭐 행정관, 뭐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까지도 뭐 조사를 했는데 뭐 몰랐다. 김건희 씨가 뭐 계엄과 관련된 사항 뭐 뭔가 일을 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예, 그리고 기존 보도에도 통하면은 뭐 그 다음 날 일정들도 뭔가를 뭐 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지금 어쨌든 특검도 결과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를 이제 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일정 부분 동기가 되고 배경이 되었다라는 점은 이제 확인을 해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그러니까 비상계엄 한참 전부터 뭐 2년 전부터 그쯤부터 비상대권에 대한 발언을 해왔다라는 특검팀 발표도 있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특검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제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의 일을 언급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23년부터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사실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비상 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니 참으로 끔찍합니다. 네. 예,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네. 말이 뭐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절대로 아닌 것 네. 같고 결국 진짜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지나갔던 말들이 또 의미가 있고 다시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정확히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비상대권이라는 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뭐 헌법에 등장하는 법률 용어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제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들이 좀 있는데요. 비상대권이라는 이제 정확하게 이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이 비상대권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제 대통령의 국가 긴급 발동권의 하나의 양식이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급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 국정 전반에 걸쳐서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네. 그 권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계엄도 이제 국가 긴급법의 하나의 조치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지금 뭐 거의 뭐 전쟁이 날 정도로 지금 국가가 긴급한 상황에서 모든 뭐 외교, 내정 모든 것들을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주 강력한 권한인 것이죠. 네. 예. 비상 대권이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걸 뭐라고 과시를 했다고 할까요? 진짜 그런 언급들을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자, 그럼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또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가 됐습니까? 일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에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 언제 할 것인지 예. 이를 검토한 정황도 지금 포착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상 입법기구 설립에 대한 특검팀 결론 어떻게 났습니까? 이 비상 입법기구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비상계엄 체제가 돼버리면 과도기 정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설치되는 기구인데요. 이 비상 입법기구라는 용어가 예. 또 노상원 씨가 나오는데 이 노상원 씨의 수첩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 수첩에 어떤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냐면 예. 국회 봉쇄 후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예. 대통령 3선 연임 및 후계자 지명, 국회의원 정수를 150명으로 감축, 그리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을 내용으로 한 개헌을 추진한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고요. 네. 그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네받은 문건에는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계속 이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입법권을 좀 장악하려고 그렇죠. 했다. 입법, 행정, 사법 모두 다 장악하려고 모두 다.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국회를 한마디로 쓸어버리고 비상 입법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예. 뭐 내용 그 메모돼 있는 내용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뭐 3선 연임, 뭐 후계자 지명 뭐 이런 내용도 지금 메모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체포 명단 정치인들 명단도 네. 많이 맞아요.
뭐 밝혀졌고 또 언론사 뭐 단전해라. 맞아요. 아니 이게 그런 거는 사실 지금까지 언급 많이 돼서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뭐 삼선 연임 후계자 지명 뭐 무슨 그 지금 무슨 뜻이에요? 삼선 연임 후계자 지명. 그러니까 3번 대통령 해먹을 수 있고 후계자를 지명해 뭐 지금 공산국가입니까? 뭐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장기 이야기들이 집권을 꿈꾼 거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메모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더욱더 끔찍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섭습니다, 좀. 예. 또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시행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북한 관련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상 계엄을 선포를 하려면 그럴싸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있어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일 때만 선포를 할 수 있는 건데 예. 예, 이렇게 이제 비상계엄의 명분이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 예.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 무인기를 투입해가지고 예. 뭐 어떻게 평양에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뭐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어떤 메시지도 발견됐는데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된다. 그리고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뭐 이런 메모들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게 한마디로- 뭘 조성? 적의 요건. 적의 그러니까 요건이라는 예. 거는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된다. 아. 네, 그런 취지로 적혀져 있었던 걸 그러니까 보이고요. 한마디로 좀 뭔가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시끄러운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전시에 상황을 준하는 사태를 만들어야 만들어 보자 된다는 거죠. 이러는 거죠. 그럼 이거 그 진짜 외환죄 아닙니까? 저번에 저희가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봤었습니다만 외환죄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는 외환죄는 헌법 제2장에 예. 규정이 돼 있는데요. 외환죄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건데 예. 왜 그러냐면 이 만약에 외환 유치죄를 적용하려면 외국과 통모하여 그러니까 여기 요건들이 조금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적국을 위하여, 예. 적국과 합세하여 이런 예. 요건들이 있는데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러한 요건들을 제외하고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특검 자체가 내란 외환 혐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재판이 또 진행 중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혐의는 외환 유치죄를 적용을 하려고 근데 했었습니다만 뭐 그 말씀하신 네. 뭐 통모 맞아요. 요 부분이 네, 이제 그쵸.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됐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각 죄들이 비슷한 유사한 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외환유치죄, 여적죄, 뭐 이적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외환유치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고, 근데 북한과 통모를 했는지 여부까지 뭐 밝혀내지는 같이 모의를 못한 거죠. 했다라는 그렇죠. 그런 정황은 없는 예, 그렇죠. 거니까. 북한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쇼 예. 한번 해보자 멋지게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예. 뭐 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적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해서 또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요건들이 이제 포섭이 안 될 것 같으니 일반 이적죄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제가 뭐 외환유치나 여적죄, 이적죄 이런 것들에서 말한 그런 요건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은 분명히 맞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요건들이 포섭되는 그런 형태의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 노상원 씨에 대한 1심 판결 앞서 화재 판결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노상원 씨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혐의 또한 받고 있기도 하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이 이렇게 좀 꼼꼼하게 수사를 결과를 쫙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내란죄가 성립을 하느냐를 두고는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옵니까? 어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뭐 그 형법의 구성 요건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는 예. 그게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쁜 놈이다 이걸로는 안 되고 네.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예.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예. 그리고 폭동을
폭동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인데요. 예. 이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은 뭐냐면 예. 대통령이 어떠한 요건도 못 갖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한 것 자체가 국헌문란 행위다. 그리고 국회를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입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행위도 국헌문란 행위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예. 일단은 또 구성 요건에 폭동을 일으킨 자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이제 비상계엄이 그런 요건을 못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게 폭동 수준에 이르렀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의견이 분분한 거죠. 특검은 폭동이란 단어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특검에서는 충분히 모두 그렇게 다 본 거죠. 인정을 했고 음. 뭐 그 국회 내 유리창 깨고 국회 내 군인들 투입시켜가지고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 국회의원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거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투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요. 예. 자기는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하고 그냥 질서 유지였다 차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즉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는지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네. 이 폭동도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분이 이제 국회 권능 행사 저지 시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지금 이제 이게 실제로 폭동 수준에 이르렀느냐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거는 뭐 이제 우리가 다 뉴스로 보기는 했지만 예. 이게 폭동 수준이냐에 의견이 있는 건데 결국에 체포 시도가 있었다고 하면 뭐 폭동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예고된 대로 내년 1월쯤에 좀 판단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죠 이미. 그래서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 혐의 사건의 선고는 1월 16일로 확정적으로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내년 1월 초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지금 예정입니다. 일단은 예. 확정적인 건 아닌데 예. 그리고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면은 1심 선고는 2월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 좀 어쨌든 1심 판결들이 곧이어서 이제 3월 그러니까 2월 중순 인사이동 기간 법원의 인사이동 기간 전에 어쨌든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있는 한덕수 전망이죠. 총리에 대한 이제 전 총리에 대한 이제 선고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네. 있어서 이제 뭐 1월 아니면 어느 예. 정도 예. 이제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뭐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게 다 1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심이니까 이게 최종 판결 대법 판결까지 딱 나려면 시간이 또 그렇죠. 꽤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또 이제 무한정 사건을 끌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내년 안에는 다 정리가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일단 벌써 1년이 지나버렸고 1년을 더 막 재판만 하면서 지내는 것을 국민이 보고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필요한 그런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예고된 1심 결과 1월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전 법정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